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다시 또 시작하셔야죠. 아직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6평 점수 등급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선생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번 6월 평가 세계지리를 통해서 평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번과 1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간정보, 위도, 경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 나라와 이 지역이 무엇이냐라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지리 계속 강조되고 있죠. 선생님 세지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강조했던 이거 이응, 시옷, 이응이 그대로 나왔죠. 지금까지 평가원의 출제 기준은 약간 다른 부분이었어요. 뒤에 문제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유럽의 공업지역에서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첨단 공업지역은 세 지역 중에 한 군데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 지역을 출제를 했어요. 따라서 오슬로가 어디고 시스타가 어디고 오울루가 어딘지 지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맞추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거죠, 지역지리.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과 기출 아직 완강 다 못한 친구 있을 겁니다. 개념 기출에서 계속 강조했던 지역지리 부분, 우리가 지역지리 다 정리한 거 있죠? 국가 특징 요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수능 완성 강의 교재가 나와서 수능 완성에서 추가된 지역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컬인 N회차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올해 6평 세계지리를 통해서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 바로 뭐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를 통해서 정확한 나라, 정확한 지역, 도시, 기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위치가 어디냐, 어느 바다에 접해 있느냐,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느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역지리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인구단원, 도시단원, 식량자원, 에너지자원에서 어려운 통계자료, 그래프 해석 문제를 출제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번 6평에서는 딱히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6평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까 개념, 기출 완강하시고 다음 커리까지 이제 여름에 오픈하는 커리까지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요거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1번 문제에 해당한 단원이 뭐냐? 너무나 당연하죠.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이고 알리드리시 지도랑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알고는 있지만 나머지 20문제, 19문제가 각각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지 어느 단원에 출제가 됐는지 요걸 정리해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자료실에 짱 올려도 되지만 이러면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선생님 필기한 거 그대로 정리하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왜 개념 교재 맨 앞 페이지 보시면 이런 목차 부분이 있걸랑요. 이 목차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보자고요. 6평에서 어느 단원에 출제가 됐느냐. 그러면 컬러 색깔로 예를 들어서 6평은 빨간 색깔로 한다. 9평도 하겠습니다. 9평은 보라 색깔로 한다. 너희들 펜으로. 그럼 6평에서 첫 번째 1번은 세계지도 출제했어. 그래서 세계지도는 1번이 출제했다. 문항 번호는 의미가 없죠. 여기에 한 문제 출제됐다. 라든지 아니면 조금 알리드리 지도와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출제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 교재 맨 앞부분 목차에다가 각각 어떤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딱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 교재 꺼내셔야겠죠. 얼른 꺼내세요. 선생님 개념 교재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개념 교재 목차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백지에다가 요거를 딱 멈추시고 필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20문제 해설 강의 끝나면 단순히
답과 해설, 자료 해석과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유평은 여기에서 출제가 됐네.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네. 구평도 우리 하겠죠. 해설 강의 듣고 구평은 또 여기서 출제가 됐네. 그럼 수능에 뭐가 출제되겠다? 사실 다 출제돼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조금 더 올해 평가원의 입장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이거 쭉 필기해가지고 자료실 올려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없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 문항에 이 주제가 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적으라 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세계 지도고요. 네, 알리드리스 지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가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발문에 아는 것은 체크하셔야겠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에는 이슬람교 세계가 반영돼 있다. 맞는 설명이죠. 왜? 지도 센터에 이슬람교의 성진 메카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옳은 설명 아니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필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최초로 제작된 세계 지도가 바로 뭐지? 자, 이름 빡 나와야 돼요. 네, 중국을 뜻하는 화와 오랑캐를 뜻하는 이, 즉 중국과 오랑캐, 중국 변방을 나타낸 지도라는 뜻으로 화이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이제 중국의 세계 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양의 세계 지도에서 교육과정상 출제된 핵심 로직은 바로 무엇이냐?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화이도는 당연히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곤여 만국 전도입니다. 중화 사상에 벗어나서 이런 것도 딱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TCC에도 올리겠지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여러분 질문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6평이 지나갔으니까 6평까지 보통 개념과 기출을 완강한 친구들이 한 50% 되고 개념만 완강하고 기출은 아직 완강 안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50%.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느냐인데요. 선생님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개념과 기출 강의 완강했거나 완강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5단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단권화 노트 말고요. 5단 노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틀렸다. 틀릴지는 않겠지만 그럼 1번 문제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고 그 다음에 관련 선지에서 나 해서 아래쪽에 중국의 최초로 제작된 세계지도 화이도 고려만국전도 화이도는 중화사상 반영, 고려만국전도는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있어. 고려만국전도에 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유럽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와는 다르게 지도의 센터에 태평양의 가운데 있다. 동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개념 규제도 보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TCC를 통해서 오답 노트 만드는 거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 TCC 영상 확인해 주세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지구를 구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위선, 경선이 있다라는 것은 투영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투영법을 사용해서 지도를 제작한 이유는 지구를 구로 인식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중요한 로직이었죠. 따라서 옳은 설명. 무, 가, 나에는 모두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다. 지중해가 여기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옳은 설명. 답은 병이 되는 거죠. 네, 누구나 맞췄을 겁니다. 세계지도를 공부한 친구들은요. 하지만 혹시나 틀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주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발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바로 이 문제죠. 위도, 경도, 공간 정보를 통해서 이 해당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교재 보시면 지리정보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지리정보단원입니다. 지리정보단원 목차에다 적으세요. 지리정보와 세계화 앤드 지역화에서 지리정보에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교재 지리정보 보시면 21학년도 수능에 나이지리아랑 뉴질랜드랑 캐나다가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도 제시되어 있지만 워낙 국가의 형태, 해안선의 형태가 뚜렷하기 때문에 딱히 공간정보가 모르더라도 이 나라가 어딘 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형태를 봐봐. 얘기할 수 없어요. 물방울이야 뭐야 땀이야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공간 정보로 무조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세계지리는 20문제 중에 세계지도 무조건 제시되어 있으니까 세계지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위성 경선 그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6평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념교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떠올르셔야 되고 선생님 알려줬던 대표적인 위성 경선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개념교재 42페이지에 요게 나와 있죠. 공간정보로 위치 파악하기. 개념교재 우리 목차 꺼냈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선과 경선이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요걸 아셔야 돼요. 이걸 통해 접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일단 우리나라 38선이니까 요게 북위 38도 선이고 따라서 이만큼 똑같이 남반구로 내려가면 대략적으로 호주 요쪽과 뉴질랜드 북섬에 연결되는 이게 남위 38도 선이다. S38 노스. 요거 위선은 외웠죠. 외울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38선이니까요. 기억하시죠? 쭉 선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 같은 경우는 일단 영국 런던 본초 좌호선 이게 바로 경도 영도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조금 선을 가늘게 해야겠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표준 경선에 해당하는 요것이 바로 동경 135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경 120도 기억했죠? 중국의 주요 대도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가 대략적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고 요게 동경 120도였습니다. 따라서 요 정도 간격이 15도이니까 요걸 계속 하면 된다라고 했어. 근데 서경까지 가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기억했던 거 있지? 네, 세계 최고차 도시인 뉴욕과 칠레 남쪽 끝을 대략적으로 연결하면 요게 서경 75도였다. 아는 거 우리 얘기할 수 있었죠. 그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왜? 6평에서 이런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됐으니까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요. 15도 간격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360도 지구는 24시간 해서 15도 간격이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5도 간격으로 외우시면 좋은데 120에서 15를 빼면 105도가 되죠. 대략적인 105도 경선 동경에 위치한 나라가 어디냐? 외우기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AF 기후. 몬순아시아에. 그렇죠. 도시국가인 잘 사는 싱가포르가 대략적으로 경도가 105도가 돼요. 이런 느낌? 그럼 또 한 칸 더 됐다, 야. 그럼 또 이 똑같은 간격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세계지리 지금까지 문제에서 20문제에서 이런 세계지도가 제시되어 있는 게 무조건 출제되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었지만 이번 6평처럼 제시되지 않는다면 머릿속을 통해서 혹은 다른 문제에 특정 대륙만 있는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평가 얘기한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이 나라들을 해본다면 가는 북위 10도 대략적으로 가면 되죠. 반올림 반내림 하면 되죠. 이건 반올림 반내림 이런 느낌으로 어떤 수도의 공간 정보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접근하기 쉽게. 북위 10도 적도보다 약간 북쪽이고요. 요게 핵심이죠. 동시에 봐야 되지. 동경 80도예요. 즉 싱가포르보다 좀 더 서쪽이면서 적도에 가까운 섬나라입니다. 맞아요. 스리랑카인 거죠. 자, 지도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가 되는 거죠. 스리랑카. 알겠어요? 지도 42페이지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나라는 동경 120도에 많이 들어봤는데 동경 120도가 바로 뭐였지? 중국의 서해안 라인 상하이와 베이징 요 근처죠. 황해 동해의 동쪽 해안가 라인입니다. 그리고 위도가 북위 25도예요. 이것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략적인 느낌. 북위 20도 정도, 25도였죠? 그럼 이게 38선이니까 적도는 항상 제시되어 있으니까 적도의 한 절반이 20도이고 요거보다 약간 북쪽인데 동경 120도 연결하는 바로 여기저기 되는 거죠. 어디에요, 여러분들? 타이완, 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과 기출에서 공부했던 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위성 경선이 바로 뭐다? 우리나라 38선 외울 필요 없죠? 따라서 요거 반대 호주가 요 정도 되는 것이고 호주와 뉴질랜드 북섬 남이 38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일본의 표준 경선 동경 135도가 일본을 지나가고 오사카 약간 동쪽 지역을 그 다음에 동경 120도가 중국의 서쪽 라인 그러니까 동쪽 라인이죠. 서해안에 인접한 라인 우리나라 황해 인접한 라인 그 다음에 또 15도 간격인 동경 105도가 바로 싱가포르를 지나간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고 서경에서는 뉴욕과 칠레 끝을 연결하시면 서경 75도가 대략적으로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답 노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1번 갑니다. 물론 이게 어느 나라인지 굳이 몰라도 정확하게 이 나라가 타이완이다, 스리랑카다 몰라도 맞출 수 있게끔 출제했지만요. 자, 기억은 지리정보 중에 속성정보다 인구밀도는 속성정보 정확한 설명이죠. 자, 인공위성 영상 원격 탐사 옳은 설명이고요. 자, 스리랑카는 인도양이 접해있다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지? 다가 정확하게 스리랑카를 몰라도 대략적인 공간 정보를 통해서 인도양이네 라는 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도 근처고 동경 80 근처이니까요. 자, 4번 나의, 이것도 뭐 할 필요 없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남부아시아, 오세아니아. 이게 너무나 좀 쉽게 출제된 이유는 오세아니아는 남반구잖아요. 근데 북이 25도니까 딱히 고민하지 않고 답은 5번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답은 맞췄을 거야. 정답률 되게 높아, 이 문제가. 왜? 북이 25도니까 남반구 아니니까 오세아니아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수박 겉핥기 느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춰서 난 맞췄어. 생각 안 해. 그냥 넘어가는 친구랑 요런 게 평가원에 두 문제 출제됐으니까 공간정보 연습을 해야겠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딱 경도 외우고 위도 외우고 위선 경선 외워가지고 연습을 한 친구는 수능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평보다 9평이 어렵게 나오고 9평과 수능은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또 계속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과탐, 사탐, 문과이가 없어졌잖아요. 과탐, 사탐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사탐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과목 간 너무 차이가 나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렵게 출제된다는 생각 하시고 문제 맞췄을지라도 공간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나라와 대륙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후회합니다, 나중에. 슬프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지리정보 관련된 단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세계지리 수업의 과제 안내문이고요. 이거는 세계화 지역화죠. 세계화 지역화. 이건 뭐 답이 2번밖에 되지 않죠.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나머지 아이 답이 안 되고요. 자, 4번은 빙하지형입니다. 빙하지형. 빙하지형에서 출제가 됐네요. 자, 빙하지형에서 일반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죠. 어떻게 풀라고 했죠? 발문의 단서 조항에 슬래시 꼭 해주시고 모식도와 사진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으시면 됩니다. 흑백이다 보니까 명확하게는 100%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99% 일치하는 걸로. 가는요? 네, 호른이 되죠. 그럼 요것도 호른인 거 당연히 알아. 공부를 했으니까.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에서 많은 문제 풀어봤으니까. 하지만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으세요. 호른 다 적기에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호만 적든지 아니면 히읗만 적어. 실전에서. 이거 적는 거 몇 초 안 걸린단 말이야. 이게 몇 초 걸리냐? 0.5초. 0.5초 딱 적으면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적으면서 푸세요. 눈으로 풀지 마세요. 손으로 쓰세요. 자, 나는요 권곡이 됩니다. 권. 다는요 에스커가 되죠. 라는요 드럼린이 됩니다. 이렇게 꼭 적어주십시오. 뭐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 빙기 이후 하천의 침식 틀렸죠. 빙하의 침식이고요. 물론 빙기 이후냐, 빙기 때 형성된 거냐, 빙기 이후에 형성된 거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 약간 넘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출제하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자면 침식 지형 있잖아요. 빙하의 침식 지형은 빙하의 양이 늘어나. 무거워. 중력 영향을 받아서 높은 데 낮은 데를 이동하면서 깎아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추운 시기, 침식 지형은 빙기 때 빙하가 후퇴, 녹아가지고 쌓이는 퇴적 지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빙기, 빙기 이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혹시나 4번 문제 틀린 친구들 오답 노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는 하천의 침식, 이게 명확하게 틀리죠. 빙하의 침식 지형이고 빙기 이후가 아니라 빙기에라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빙기 이후인지 빙기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선지가 OX에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권곡입니다. 기억, 니은, 선지 너무 비슷하죠? 쉽게 냈습니다. 빙하의 침실로 형성됐다. 옳은 설명이 되고요. 자, 빙하 밑을 흐르는 융빙수 중요하죠. 퇴적자랑이 형성된 지형이다. 에스커이고요. 따라서 더 중요한 선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정리할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라고. 요런 로직 때문에 융빙수의 퇴적자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들보다 이 에스커라는 녀석에 뭐가 양호하죠? 맞아요. 분급이 양호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목차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세계지도 한 문제, 지리정보 한 문제, 공간정보, 그지? 그다음에 세계화 지역화 한 문제, 지역 브랜드화 출제되었다.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나왔죠? 지형에서 우리는 지형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건조 지형, 두 번째 빙하 주빙하 지형, 세 번째 대지형. 그다음 뭐 있죠?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얘들아. 카르스트 지형, 그지? 대지형과 플러스 화산 지형, 그 다음에 해안 지형. 요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요것도 딱 정리해 주시고 어디에서 출제가 됐다. 네, 빙하 지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 요렇게 딱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작업을 끝나고 나면 6평 단순히 시험 봤어. 막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내 점수 원점수가 등급 몇 등급이지? 이거 확인 너무 하지 마. 무슨 의미가 있어. 대학 가는 거 아닌데 이걸로. 등급 컷에 목숨 걸지 말고 요 작업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6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됐구나. 6평 이런 걸 공부했지. 이런 거 문제 풀었지. 여긴 출제가 안 했네, 평가원이?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이에요. 자, 4번까지 아주 신이 났죠. 너무 쉬워가지고. 자, 5번 봅시다. 오케이, 5번. 자,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자, 줄글은 평가원 문제의 줄글은 조금 읽어주세요. 이게 배경 지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유럽연합 하면서 이미 강조했습니다. 왜 유럽연합이 등장했느냐? 바로 석탄, 철강 공동체. 세계대전 이유는 자원 때문이 그렇다. 그럼 자원을 같이 이용하자라는 석탄, 철강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맨 처음 결성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 조합 괜찮은데? 이 커뮤니티 괜찮은데? 나도 커뮤충이 될래? 라고 하면서 막 달라붙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럽연합. 정치 및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EU가 등장했다라는 것이고 EU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념 강의에서도 기출 강의에서도 알려드렸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벨기에는 복수의 공룡을 사용한 국가죠. 자, 여기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 어디가 잘 살아? 북쪽이 잘 살아.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근처의 나라. 남쪽은 프랑스어, 북쪽은 네덜란드어. 북쪽이 잘 살아. 그지? 또. 벨기에 북부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플랑드르라고 해, 파다니아라고 해, 카탈루냐라고 해. 벨기에 하면 유명한 음식 와플 해서 벨기에 북부를 플랑드르 지역이라 한다. 여기까지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지역지 10개 나온다고요. 왜 이응시어디요? 이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어렵게 나오니까 제발 선생님이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 꼭 반복해서 외우세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영국은요, 비회원국이 되죠. 옳은 설명이죠. EU 탈퇴했죠.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는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사용하지 않죠. 동유럽 국가들은요, 경제 수준 차이 크기 때문에 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이 아닌 국가, 경제 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죠? 난 유로화를 안 써. 아이고 신난다 해서 댄스, 춤을 추죠. 덴마크와 스웨덴 지역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스위스는요, 중립국으로 비회원국입니다. 또 비회원국이 있죠. 너무 멀어서 아이슬란드. 우리는 겁나 잘 살아. 석유 천연가스 수출 팡팡해.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의 90% 이상을 수력으로 해. 거의 공짜야. 우리는 신의 후예거든. 어디 인간들이랑 같이 우리가 커뮤충을 하겠냐? 네, 노르웨이가 됩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비회원국이다라는 거, 이것도 EU의 중요한 개념이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개념 강의 기초에서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어느 단원에 해당합니까? 네, 몬순아시아죠. 지역지리 몬순아시아입니다. 자, 지역지리 몬순아시아. 요거는요. 네, 지역지리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해당하죠. 그럼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는 출제되는 개념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EU. 그 다음에 공업지역. 둘 다 출제했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뭐? 네, 도시 비교. 또 뭐 분쟁, 4개가 있네요. 분쟁과 통합이니까 요 2개를 묶으면요. 이런 식으로 4개의 내용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만 더 하자. 자, 마지막에 이제 안 할 거야. 앞으로 안 갈게.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를 여기 목차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출제되는 포인트가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 유럽의 공업지역, 미국의 공업지역. 두 번째,
산업화가 되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두 선진국 느낌의 대륙에는요, 도시가 발달합니다. 따라서 도시 비교.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 간의 비교. 이것도 출제됐네요. 난리 났죠?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 갈등이에요. 통합과 갈등, EU 출제됐죠. 그지? 이렇게 하겠다. EU 한 문제. 그 다음에 US 엄마 카드. 그지? 그 다음에 분쟁 지역, 갈등 지역. 이게 하나의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유평에서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무려 3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작업을 거치면. 알겠어? 공업에서 1문제 유럽 공업, 도시 비교 미국의 시카고와 유럽의 파리의 비교였습니다. 그 다음 통합과 갈등에서 EU에서 1문제. 그지? USM카, 분쟁, 벨기에, 이건 나온 퀘벡, 까탈루냐, 북부 이탈리아 이런 건 출제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출제됐네요. 3문제는 출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꼭 이걸 적으셔야 돼요. 개념 강의 보시면, 기출 강의 보시면 세 줄 요약이나 여러 줄 요약을 통해서 이 단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킹을 하세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안 갈게요. 정신없죠? 자, 6번. 자, 몬순 아시아예요. 몬순 아시아의 국가별 특징입니다. 우리 개념 강의에서 맨 처음 했던 국가별 특징 19국가를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내용은 바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설명이죠. 그지? 우린 심지어 이것도 압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교 비율이 1등이긴 해요. 이슬람이 1등입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다? 대략 60%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의 경제권, 화교가 메인이기 때문에. 화교가 뭐죠, 여러분들? Overseas Chinese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외국으로 떠난 친구들, 이걸 화교라고 하는데, 화교 친구들이 말레이시아의 그거를 이제 주무락 분유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교가 뚜렷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의 중요한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라는 거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상에서 엄청 중요하고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것까지 심지어 알잖아요. 이런 것도 정리. 자, A가 부탄이고요. B가 미얀마고 C가 라오스고 D가 캄보디아입니다. 각 국가의 특징 정리하셔야겠죠. 어디 나와 있다고요? 개념교재와 기출교재, 국가별 특징 한 페이지 정리해 놓은 거 그거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몬순아시아에서 한 문제 출제됐네요. 자, 7번입니다. 세계 도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시 단원이죠. 도시 단원이라고 한다면 도시화와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이렇게 두 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 도시 체계, 세계 도시에서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또 뒤에서 국가별 도시화율 비교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즉 도시단은 2문제가 출제된 거야. 그 목차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세계도시입니다. 자, 기억 세계도시는 모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다? 아니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세계도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세계에서 최고차 도시인 뉴욕과 런던과 도쿄가 인구가 많아서 세계 최고차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블라블라 이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 하고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고차 세계도시일수록 그 비중이 높습니다. 세계도시 체계, 도시 간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 옳은 설명이고요. 고차 도시일수록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최상위 세계도시 세 도시는 하위 세계도시보다 도시의 수가 적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주 평이한 개념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식량자원이죠. 식량자원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구평과 수능에는 훨씬 더 어려운 자료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밀과 옥수수 중에 하나다.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끝났죠. 옥수수 생산량 1등이 미국이니까요. 이건 옥수수입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 또르티아, 옥수수로 만든 음식이다. 나초, 케사딜라, 다 옥수수입니다. 오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이 되고요. 밀과 관련된 음식에는 인도의 전통 음식인 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1번 선지.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등은 어디죠? 2등은 중국이다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하지만 수출 1등은 미국이다. 자, 국제이동량은요. 어디가 뭐가 제일 많다? 밀이 제일 많다라는 거. 그 다음이 옥수수였고요. 꼴등이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B는 쌀보다, 밀은 쌀보다 국제이동량이 많은 곡물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3번. 옥수수는 세계 생산량 순서 어떻게 되죠? 옥수수가 무조건 1등이죠. 단위가 무게니까요. 옥수수 가운데 심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쌀과 밀은 절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년 바이 년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요, 옥살밀이 되고요.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 비율이 높은 것은 옥수수입니다. 답은 4번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옥수수는요, 사료용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또 바이오 에너지 용도로도 많이 이용되는 것이 옥수수다라는 거 체크. 옥수수는 아메리카, 정확하게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것이고요. 밀은요, 아시아, 정확하게는 어떤 아시아죠? 서남아시아라는 것도 꼭 필기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9번. 자, 9번도 지역지리입니다. 지역지리인데 어느 단원입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이. 총 인구가 엄청 많네요. 아프리카 인구 1등 나이지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를 주요 수출하는 것, 나이지리아가 바로 가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지리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세계 몇 등이다? 10등 안에 든다. 아프리카 1등이니까 석유를 주로 수출한다. 오펙 회원국이다. 아프리카의 석유 생산량, 수출량 1등이다. 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고요. 나이지리아 말고도 오펙 회원국이 어디 있죠?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앙골라 이렇게 네 나라 말고도 있지만 요 네 나라 정도, 앙골라까지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요건 역시 마찬가지 지역지리 개념교재, 기출교재, 국가별 특징 다 정리해 놓은 거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지리 부분도 개념교재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왜 우리 국가별 특징 정리한 거 있잖아. 거기에 나이지리아 출제됐잖아. 나이지리아 형광펜 작거나. 그 다음 또 어디니? 콩고 민족하고 딱 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보츠와나 여기도 딱 줄 그어놓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다 공부했어. 요거 계속 복수해 주시라고요. 됐죠? 자, 구리를 수출한 나라, 나는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아프리카 인구 1등 나이지리아입니다. 인구 2등이 어디였죠? 2등권에 해당한 나라가 두 나라 있었습니다. 물론 2등, 3등 차이가 한 1000만 명 차이 나지만 크게 상관없이 2등, 3등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해 주셔도 된다고 그랬죠. 네, 2등이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저기도 고산기후에서 살기가 좋아서. 3등은요, 맞춰보세요. 사막기후입니다. 근데 인구가 많네? 농사가 잘 돼. 왜? 관계농업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집트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도 거의 9천만 명이죠. 인구 되게 많죠. 강도 있고, 열대기니까 비도 많이 오고, 농사,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쪽에 잠비아의 경계에 코퍼벨트가 있죠. 이 코퍼벨트에서 구리 말고 또 뭐? 코발트. 또 콩고 민주공화국은 콜탄까지 정리 딱 하셔야 됩니다. 마운틴 고릴라까지도 정리하셔야겠죠. 자, 다는요, 다이아몬드 보츠와나가 됩니다. 인구가 적고요. 그런데 국내 총생산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은 나라로 아프리카에서 보츠와나가 평가원에서 무려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보츠와나에서 왜 1인당 GDP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판 수익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 보츠와나 말고도 아프리카에서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발달했고, 자동차, 요거까지 우리 정했었죠. 물론 남아공은요, 백금이나, 그지? 자동차, 백금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만 더 하자면요, 보츠와나는 인구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남회기선이 보츠와나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츠와나의 대부분의 땅은 사막이라는 거야.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그지? 보츠와나의 서쪽인 나미비아는 한류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나미브 사막이 나타나고, 남해기선이 지나가는 내륙에 보츠와나는 사막기후가 많아. 살기 힘든 거야. 인구가 많지 않아. 근데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고 수출이 되고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기억, 인구 밀도는 국가 면적 나와 있고 인구 나와 있으니까 뭐 계산하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1인당 국내 총생산 보츠와나 옳은 설명. 답은 끝났죠. 기억, 니은. 자, 나와 다는 바다에 접해 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가 내륙 국가이고요. 리얼 뭐 할 것도 없죠. 매우 이지하게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더 지역지역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어렵게 출제해도 우리가 개념 강의, 기출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만 100% 숙지하고 있다면 절대 틀릴 이유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0번입니다. 에너지 자원 문제입니다. 에너지 자원 문제이고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 발문이나 자료의 제목에 줄 그으셔야겠죠.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입니다. 자,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의 로직은 바로 뭐였죠? 그 나라에 생산 많이 하는 것을 많이 소비한다. 굳이 수입할 필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서남아시아 산유국이 나오면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다. 사우디는 석유를 더 많이 소비해. 이란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소비해. 요거 먼저 접근하는 것이고 러시아라면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소비해. 그리고 인도 중요하죠. 자, 인도와 중국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 1등이 중국. 자, 2등 어디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미국. 3등이 인도예요. 물론 3등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1등, 2등 기억하셔야겠죠. 즉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소비해. 인구가 많으니까. 중화공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중국과 인도의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럼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화석연료 3개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소비하죠? 환경에 제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별로 써주지 않아요. 석탄을 제일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석유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가 적다라는 거죠. 중국과 인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중에 ABC가 화석연료가 되죠. 왜?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통해서 수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바로 브라질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인도만 보고 러시아 없어도 우리 맞출 수 있어. 이게 석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등인 B가 석유가 되는 것이고 A가 천연가스가 된다. 바로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천연가스 확인 사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죠? 원자력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국가 내에서 네,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의 비중이 되게 높았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략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됐다? 국가 내에서 약 40%였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1번입니다. 천연가스 아니죠.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 이 선제는 너무 쉽죠.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은 석탄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제이동량은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고 석탄이 제일 적습니다. 석탄과의 비교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서가 되고요. 수송용으로 이용된 비율이 높은 것은 석유가 되고요. 산업용으로 이용된 비율이 높은 것은 석탄이 되고요. 가정용, 기타 용도로 이용된 비율이 높은 것은 천연가스가 된다는 거. 자, 또 줄거주세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순서 어떻게 됩니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6평 등급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에 어떤 주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꺼내는 작업을 해야 돼. 머릿속에 공부한 개념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꺼내는,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연습은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자원 뭘 배웠다, 어떤 개념들이 있다, 딱딱딱 정리하는 거야. 뭐였어, 여러분들? 1차에는 소비구조. 야, 너, 임마, you. 알고 있어? 돈가스 맛집이 어디야? 수원이야. 요거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의 에너지 소비구조 순서였습니다. 또 하나 통계자로 외우는 게 더 있었죠. 1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량, 발전량 순서. 그곳은 석유를 맨 뒤로 돌려버리면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석유 순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죠? 자, 이것도 목차에다 꼭 정리해 주세요. 에너지 자원에서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가 출제였네요.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인구 단원 문제입니다. 자, 목차 인구 단원 내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인구 단원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인구 구조와 인구 이동에서 출제가 되는데 요 11번 문제는 인구 구조인 거죠. 대륙별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출제되었어요.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수능에는 어렵게 출제될 겁니다. 여튼 자, 최근 자료 보시면 되고요. 대륙별입니다. 가나다가 어떤 대륙인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단서정이 없을 땐 바로 1번 선지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이구나. X축은 인구구조 유소년층이고 Y축은 노년층이구나. 너무나 쉽죠. 심지어 우리는 아프리카 유소년층 비율이 몇 퍼센트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된다라는 것을요. 따라서 동그라미 가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모 아시아, 네모 유소년층 비율 제일 낮아. 심지어 유소년층 비율보다 노년층 비율이 높아. 이게 바로 뭐? 유럽. 어렵게 출제한다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유럽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야, 미만이야?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니? 유소년층보다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따라서 유소년층 비중보다 노년층 비중이 더 높은 유럽은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인 유일한 대륙이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6평 점수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대지형 문제죠. 대지형.
자, 참하고도 줄거주시고요. 이 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문제의 그 자료의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참하고도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와 말을 교환하던 아시아의 오래된 교역로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과 티베트고원을 지나서 남부아시아와 연결되는 교역로를 의미해요. 근데 모르더라도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아시아와에서 두 대륙간 충돌 경계에 발달한 습곡 산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상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또 한자잖아 얘들아. 중국이네. 알겠어? 요렇게 약간 센스 있게 접근하시는 괜찮아요. 차마 고도를 몰라도 차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마 고도를 몰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시아의 두 대륙간 충돌 만들어진 습곡산맥, 신계습곡산맥, 히말라야 산맥인 것이고, 그 다음 또 한자잖아. 중국과 관련돼. 중국과 다른 나라 국경에 위치한 신기습곡산맥, 대륙간 충돌이야 히말라야 산맥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잘 모르네요. 한자는 아니니까요. 영어도 아닙니다. 특이한 게 있네요. 자, 요걸 알 수 있죠. 잉카 제국, 쿠스코, 마추픽추, 페루 지역이 되겠죠. 페루 지역이 어떤 산맥이다? 안데스 산맥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이고, 대륙판의 이름이 바로 뭐다? 남아메리카판. 해양판의 이름,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만 태평양판이 아니라 나스카판이라는 거 수능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1번. 아니야, 계속. 미국 동부 석탄 매장량 풍부한 고기습곡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됩니다. 수능 특강에는 요 산맥들, 우랄 산맥까지 포함해가지고 공간 정보를 제시해줘요. 마치 19문 문제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6평 대비의 선생님이 NS 모의고사 무료 강의를 올렸잖아. 거기 보시면 공간 정보를 통해서 강조했어, 선생님이. 공간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 습곡 산맥이 어떤 산맥이다라는 걸 갖다가 접근한 연습하라고 했잖아. 그대로 나오지 않았니? 물론 이건 줄글로 나오고 기후 지역이 공간 정보로 출진했지만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에팔레치아 산맥이고요. 자, 신계습곡 산맥입니다. 히말라야는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 해양판, 수렴 충돌에 형성된다. 옳은 설명.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틀렸고요. 형성 시기 해발고도 너무 쉬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기고기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자, 13번은 지역지리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유럽의 공업지역입니다. 자, 유럽 공업지역이고 나 이거 출제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뭐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출제한다든지 북유럽의 첨단 산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오슬로, 여기가 시스타, 여기 핀란드 여기 점 찍어주세요. 이게 바로 오울루입니다. 그래서 이응, 시옷, 이응중 중에 하나 지역만 보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했거든. 근데 이제 지역지가 어렵게 된다고. 북유럽 세계 첨단 산업 지역 중에 두 개를 갖다 내버렸습니다. 시스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지도에서 어디다라는 걸 아셔야지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했잖아요. 이 기온차가는 이모티콘. 이게 똥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시스타가 되는 것이고 오슬로는 어떻게 접근한다? 오는 두 개 같잖아. 근데 그 다음이 오슬로는 시옷이고 오울루는 이응이야. 시옷과 이응 중에 뭐가 더 먼저 오지? 시옷이 먼저 오죠. 우린 글을 쓸 때 왼쪽부터 쓰죠. 따라서 노르웨이의 첨단 산업지역 여기가 오슬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 핀란드의 첨단 공업지역 여기가 오울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웠었죠. 공부했던 대로 시킨 대로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답은요? 네, 1번이 됩니다. 자, 따라서 B는요, 오슬로가 되고요. 자, E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지중해성 기후, 휴양지, 관광지, 깐 영화제, 옆 동네 뭐 이런 게 출제될 것이고요. D는 우리 소니가 축구하고 있는 런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조금 생소한 지역입니다. 물론 개념 규제 나와 있지만요. 여기가 실리콘 땡땡이에요. 실리콘밸리 느낌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 뭐라고 하더라? 도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도크가 무슨 뜻이죠? 우리 영어 잘하잖아요. 선착장.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항구 도시에 첨단 산업 지역으로 변모된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이 되고요. 여기가 얼마나 발달된 곳이냐면요. 구글 본사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EU, 유럽연합의 구글 본사가 바로 여기 실리콘 덕에 따오라고 합니다. 도크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실리콘 글렌. 우리 어떻게 외웠죠? 실리콘 글렌.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많이 마실 클럽이나 위스키 바에서 마실 위스키 중에서 글렌피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렌지방.
스코틀랜드 위스키 유명하다고 했죠. 실리콘 글렌은 바로 스코틀랜드 지역이다. 요런 거. 난 파리 얘기할 수 있고요. 제3 이탈리아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됐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지형 중에서 카르스 지형에 해당하는 문제죠. 카르스 지형은 이런 기본 개념도 알아야겠지만 지도상 위치도 아셔야 됩니다. 즉 베트남의 유명한 탑 카르스 지형 하롱베이라고 합니다. 할롱베이의 지도상 위치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 북쪽 해안가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슬로베니아의 지도 위치 무조건 아셔야 되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 이탈리아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 중에 어디가 제3 이탈리아죠? 네, 바로 오른쪽 겨드랑이가 첨단 산업적인 제3 안 보인다. 제3 이탈리아입니다. 이 제3 이탈리아 바로 옆에 발칸반도의 북쪽, 여기가 바로 슬로베니아입니다. 포스토이나 동굴이라고 해서 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석회 동굴이라고 우리 정리한 적도 있고요. 이 슬로베니아의 포스토이나 동굴을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슬로베니아에 카르스트 지형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르스트 지형의 어원이 시작된 곳이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슬로베니아의 크라스트란 지방에 독특한 지형이 있는 거야. 지형학자를 가서 조사를 해. 오, 독특하다야. 아, 이게 석회암이 물과 반응해서 녹아서 용식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그럼 크라스트 지방에서 유명하니까 이 지명을 따가지고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고 불렸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석회암 지형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석회동굴은 우리 단양에도 있고 강원도 영월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에 석회동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기 때문에 이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카르스트지만 카르스트 원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마다가스카르의 까렌, 그랑칭기라든지 그다음 석회화 당구로 유명한 곳 있죠? 네, 튀르키아의 빠무깔레라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윈난성이라든지요. 오케이?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암석의 용식으로 형성된 것이 카르스트 지형이죠. 자,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은 적색깔을 띠고요. 빨간 맛이고요. 요걸 우린 뭐라 하죠? 테라로사라고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그마 굳어서 형성된 지형은 화산 지형이 되죠. 따라 틀렸고요. 조류의 퇴적자로 형성된 지형은 갯벌이 됩니다. 이런 카르스트 지형은 수비난 기후에서 잘 나타난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네. 15번 종교단원입니다. 종교단에서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요. 성지 예루살렘 끝.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에서 또 하나의 성지가 있죠. 교황님이 계신 곳 바티칸. 오케이? 이탈리아의 로마 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기억. 메카. 네. 이슬람교이고요. 이슬람교의 또 다른 성지는 메디나. 또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성지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합니다. 지도상 위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다가야 불교가 됩니다. 자, 불교의 성지 중에 부다가야 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곳 있잖아. 수능에 나왔어요. 부다가야는 부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부다가야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있죠. 기억 안 나요? 다음 퀴즈. 비니. 스님들은 겨울에 추우시잖아. 없으시니까 비닐 쓴다. 이렇게 외울까요? 그래서 불교, 비니 쓰는 룸비니. 이렇게 해서 또 기억합시다. 좋아요. 자, 돼지고기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수많은 신을 숭배한 다신교, 힌두교, 수니파, 시아파, 이슬람교, 수니파가 다수야. 하지만 시아파가 그 나라의 다수인 나라가 있어. 어디? 이란과 이라크. 보편 종교야 다 민족 종교는 힌두교, 시험에 나오는 것은 힌두교와 유대교밖에 없어. 발생 시기는 힌두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이죠. 유대교 하자면 힌두교, 불교,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16번이에요. 네, 건조 지형입니다. 건조 지형, 빙하 지형에서 사이좋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는요, 건조 지형 하나 자료, 빙하 지형 하나 자료 해서 묶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벌려놨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 읽을 필요도 없어요. 미국의 건조 기후 지역은 어디다? 미국의 서부 지역, 라스베가스 지역이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데스밸리 이런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건조기후 지형은 연강 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지역을 의미하고요. 경황과 연암의 차별적인 침시로 형성된 것이 메사와 뷰투가 되고요. 선상지가 연수로 이어진 지형을 바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하다 빨리 발음하면 바다가 되죠. 유수의 퇴적작용 형성된 선상지가 많은 연결된 곳을 바하다라고 한다. 바르하는요? 사구. 건천을 언제 비가 왔지?
해서 와디. 공부했던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플라야호는 관계용서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염도가 매우 높죠. 석호보다 염도가 더 높다는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포상 홍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 지형은 선상지가 되죠. 자, 그럼 하나 더. 포상 홍수에 의해 형성된 침식 완경사면은 바로 뭐죠? 페디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겁나 팬다에서 페디먼트는 침식 지형. 같은 완경사면, 유수에 의한 완경사면이지만 퇴적에 의한 것은 선상지. 구분해 주세요. 자, 17번입니다. 요 문제 그나마 그래프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죠. 도시단원 문제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단원 주제가 도시화율, 국가별 대륙별, 그 다음에 세계도시 체계 2개 주제가 있는데 2개 모두 다 출제가 됐네요. 자, 이 문제 핵심은 자, 이거 보고 이거 딱 보고 도시화율이네, 퍼센테이지네, 도시화율 제일 높네. 이게 미국이네 하면 그냥 그냥 나락 가는 거죠. 나락행인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촌락인구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촌락인구 비율은 바로 뭐냐? 100%에서 촌락인구 비율을 빼버리면 도시화율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100%에서 도시화율을 빼버리면 촌락인구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도시화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도시화율이 50%라는 것을 뭘 의미하죠? 도시에 거주한 인구와 촌락에 거주한 인구가 비슷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륙별 도시화율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앵글로, 라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입니다. 그중에서 아시아의 도시화율이 거의 50%에 비슷해서 도시인구, 촌락인구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대륙별 도시인구 접근하는 것도 공부했고요. 오케이. 자, 촌락의 인구 비율이니까 촌락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자료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가가 니제르가 되고요. 자, 나는요. 그 다음 도시화율이 두 번째로 낮네요. 근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되고요. 네, 미국과 브라질 비교는 정말 많이 했죠. 평가에서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 개념에서도 기출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도시화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알려드렸습니다. 브라질의 도시화율이 더 높다고요. 따라서 미국과 브라질은 뭐로 접근한다? 브라질이 더 못 사는 개도국이니까 빠르게 도시화율 변하고 있다. 즉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은 라가 브라질이다. 크게 변화가 없어. 인구 구조든 도시화율이든 선진국 딱히 변하지 않아. 상위권 친구들은 등급의 모의고사별 등급 차이가 별로 없어. 왜? 1등급이니까. 선진국은 그래. 인구 구조도 도시화율도 딱히 변화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네, 다가 미국이 되고요. 또 이제 미국과 브라질의 도시 인구도 우리는 했습니다. 미국이 인구가 3등이고 브라질은 이제 인구가 7등으로 변했죠. 5등에서. 도시화율은요, 브라질이 높지만 1%, 2% 차이예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따라서 도시 인구는 미국이 브라질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브라질은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은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다라는 거죠. 즉 55년에 브라질의 촌락 인구 비율이 60%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60%는 촌락, 도시에는 40% 인구가 산다라는 거죠. 따라서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가 더 많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가나다라 중 가는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가 되고요. 가나다라 중 다는 산업화에 따른 미국 도시화 시작된 시에 가장 이르다. 유럽 다음에 앵글로 미국이 되고요. 도시인구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18번이에요.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 자, 요건 이제 지역지리입니다. 지역지리에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비교예요. 도시화라는 것은 산업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산업화가 먼저 진행되어서 공업지역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요한 것이고, 마찬가지 산업화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어서 미국과 유럽의 도시구조, 주요 도시들의 도시구조 비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줄거볼게요. 격자형 도로망 체계 5대5 연안 도시, 이걸로 끝나는 거죠. 격자형 도로망 체계는 미국의 도시구조의 특징이고 5대5 연안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다? 시카고가 됩니다. 미국의 1등 도시, 수위 도시가 어디? 뉴욕. 2등 도시 LA, 3등 시카고. 1, 2, 3등은 기억하시면 좋죠. 다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국의 도시 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도심 지역에 높은 스카이라인, 하늘의 라인이라는 거야. 고층 빌딩의 라인. 이걸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요. 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큰 것이 미국의 도시 구조의 유럽에 대한 상대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네. 뭐 버제스 동심원 구조 이론 딱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두 개.
개선문 요걸로 끝나죠. 파리입니다. 방사형 도로망 좀 기억해 주세요. 워낙 유명하니까. 나머지 의미 없어요. 궁전 박물관 등 궁전 특히나 역사적인 건축물이 도시 센터에 곳곳에 분포하는 것이 역사가 오래된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특징입니다. 파리입니다. 심지어 우린 이것도 알잖아요. 파리는 CFB입니다. 시카고는요? 뉴욕과 비슷한 위도야. 뉴욕은 해안가에서 CFA, 내륙에 위치한 시카고는 그렇죠. DF다라는 기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실수는 어떻게 줄인다? 기출 강의 보시면서 선생님 푸는 방식대로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 오답부터 하셔야죠. 자, TCC의 그거 내용입니다. 얘기 다 해버렸네요. 자,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입니다. 나의 외곽에는 라데방스라 불리는 업무 중심지가 있다. 옳은 설명이 됐죠. 자, 마찬가지 런던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업무 중심지가 새롭게 조성이 됐죠. 걔 이름이 바로 뭐다? 까나리 액젓. 까나리 워프가 런던에 위치한 이런 지역이고요. 체크. 도시 발달의 역사는 파리가 당연히 길겠죠. 틀렸어. 답은 니은 리을. 너무 쉽죠. 자,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6월 평가를 통해서 평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위도경도 공간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나라와 지도에서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개념 강의에서도 기출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는 하셔야 돼요. 공간 정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느 나라다, 대략 어느 대륙에 위치한다, 지도상에 어느 쯤에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 연습하셔야 돼.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 요거로 가나다라가 지도상에 어딘 지역이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 특정 개념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공간 정보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가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연습할 때는 이거 꼭 해야 돼. 하지만 실전에서는 가나다라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라고. 선지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태양고도가 우리 개념 교재의 자개헌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 평가원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육 과정상 태양 고도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다? 별글씨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 고도각은 태양이 하루 중에 가장 높이 떴을 때 태양의 지표면과 이론각으로 해당 월의 평균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로직은 자, 하나 정리해 줄게요. 물론 개념 교재 나와 있습니다만 태양 고도각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핵심 로직은 이겁니다. 태양 고도각이 높다라는 것은 90도를 의미하고 태양 고도각이 90도라는 것은 햇빛이 지면에 다이렉트로 비친다라는 거야. 태양 에너지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기온이 높겠네. 따라서 같은 지점에서는 동일한 지점, 같은 지역에서는 여름이 고도각이 클까? 겨울이 클까? 여름이 고도각이 크다라는 거야. 즉 태양 고도각이 90도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비추는 곳이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지점은 상승기류 발생해서 저기압이 형성되겠네. 바로 뭐다?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해봐. 다른 위도별로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평균적으로 태양 고도는 어디서 높을까요? 태양 고도각은. 네,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되겠죠. 이 로직에 따라서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연평균 기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맞아요. 어디가 높다? 저위도가 제일 높다. 고위도라서 연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해 볼게요. 7월에 태양 고도각이 90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그럼 1월은요? 반대가 되니까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양 고도가 90도라는 것은 태양 애들 다이렉트로 받는다는 거야. 적도 저압대가 위치하는 곳이야. 대략적으로. 맞아요. 북해기선이 되는 거예요. 북이 몇 도? 23.5도. 대만을 지나가는 곳. 그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곳. 사우디아라비아 센터를 지나가는 곳. 북해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1월에는요?
태양고도의 90도에 제일 가까운 곳은 남해에선 남이 23.5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부했던 보츠와나를 지나가고요. 마다가스카르를 지나가고요. 호주의 가운데를 지나가고요. 브라질의 평평한 부분, 리오데자네이루랑 상파울루 있는 그 지역을 지나는 이 남해의 기선을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양고도각이 된 전부 아직입니다. 그럼 1월에 태양고도의 90도에 가까운 곳은요, 네, 남회기선이 되는 거죠. 남이 23.5도가 되는 거예요. 19번 틀린 친구들은 요 오답 노트에 딱 정리해 주세요. 오답 노트 정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가나다라 어딘지 몰라도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선지 바로 해결할게요. 가에서는 7월보다 1월의 평균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1월이 여름이네, 남반구네, 북반구네, 따라서 1번 틀린 거야. 그러고 봤더니 가나다라 공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공통점. 뭐가? 위도와 경도. 네, 위도가 비슷해요. 다 뭐지? 북반구든 남반구는 30도 부근이란 거야. 뭐니 그러면? 중위도네. 아, 이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뭔가 딱 때려야 돼. 실전에서는. 자, 기후에서 출제가 된 주제 3가지라고 엄청나게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저위도 태양회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가 바로 뭐니? 중위도의 대륙의 서안과 동안, 그 다음에 내륙. 보통 냉대기후가 되겠죠. 이렇게 비슷한 위도에서 서안과 동안과 내륙의 기후값 비교하는 거. 세 번째는요, 고난도 기후 문제, 편차 그래프. 작년 수능 문제처럼 어려운 거. 이번에 6평 대비 NS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해서 고난도 문제 세 문제로 우리는 기후단에 출제된 주제를 구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위도의 대륙의 서안과 동안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나의 태양 고도각은 8월이 10월보다 높다. 남반구인데요. 1월이 고도각이 높겠죠. 따라서 여름으로 가는 10월이 더 높겠다 해서 틀린 것이고요. 알겠어요? 그래, 이건 7월이 높은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자, 다는 7월의 계절풍 영향을 받는다. 자, 계절풍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몬순 아시아죠.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근데 여기는 어디니? 서경이야. 본초 자우선. 영국보다 약간 서쪽이야. 아프리카겠네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해당한데 아시아가 아니니까 바로 틀렸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가나다라는 모두 대륙 서안에 위치한다. 자, 요거를 하려면 요게 조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가 말이에요. 북이 30도입니다. 우리나라랑 위도고 우리나라가 좀 남쪽일 것 같아요. 한잔 친구들 알죠? 우리나라 극남 마라도가 33도라는 거. 우리나라 38선이니까 31도 우리나라보다 남쪽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지도를 그려봐. 조금 이따 지도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동경 121도야. 했잖아. 동경 110도 했잖아. 어디였어? 중국의 주요 도시인 상해와 베이징 연결한 요게 동경 120도였잖아.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중국의 해안가라에. 맞아요. 상해입니다. 상하이. CFA 대륙의 동안이네요. 틀렸네. 라? 안 봐도 되네. 답은 5분밖에 안 되는 거죠. 가나다라 중 기온의 연계차는 가가 가장 크다. 그렇죠. 중위도 대륙의 동안이니까요. 특히나 대륙의 동안 지역 중에서 아시아 지역이니까요. 기온은 위도에 관련된 거잖아. 위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륙의 동안이 연기차 커요. 겨울에 추워요. 특히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베리아 대륙에서 부는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연기차가 훨씬 더 크죠. 따라서 가가 제일 크다. 옳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자, 선생님은 가나다라가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거, 가 상하이다 요것 말고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실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 너희들도 수능에 이렇게 풀어야 돼. 하지만 연습은 여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우리는 10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야. 10을 10 정도만 노력해가지고 10을 도달해야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만큼만 도달하면 되지만 연습을 얼마만큼 해야 되니? 20, 30, 40, 50, 미련하게 100, 1000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적어도 20, 30까지는 연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19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정보 제시됐을 때 이 지역이 정확하게 지도에서 점을 찍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려요. 하지만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지역이 어디다랑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알려줬던 게 있습니다. 세계 지리에서 기후 지역은 어떤 도시들이 출제가 될까요? 어떤 도시들이 나올까요?
이렇게 한정시켜보면 되게 쉽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고향인 선생님이 경남 진주 출신이거든. 우리나라의 기후값, 경남 진주의 기후값으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후라고 한다면 보통 서울의 기후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지역은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라든지 뭐 나라가 워낙 넓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들이 체크가 되겠죠. 따라서 요 지역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어디 체크하느냐? 아까 42페이지에 체크해도 되지만 개념 교재 62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이런 기후 지역을 우리는 겁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나요? A부터 I 프라임까지. 요즘에 다시라고 하지 않더라고. 우리 때는 I 다시라고 했거든. 미분할 때 다시라고 하는데 요즘 프라임이라고 하더라고. 자, 여튼 이 지역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방금 얘기했던 야! 정신 차려. 자, 북위 31도, 동경 121도. 여기 어디라고요? 대략적으로 찾아보자고. 북위 30도야? 우리나라보다 약간 남쪽이야? 동경 120도 요 라인이지? 그래요. 상하이 CFA다라는 겁니다. 그치?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까? 나. 자, 31도야. 남이 31도야. 상하이 적도 기준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경 115도야. 그러면 동경 120도보다 약간 서쪽이 되겠죠. 그치? 대략 한 5도 차이니까. 이 지역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보다 약간 서쪽이야.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거리. 그래요. 퍼스입니다. CS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얘기하고 있죠. 남반구 1월이 여름. 강수량이 적어. 네, CS 남반구인 거예요. 요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잠깐 강의 멈추고 달아도 한번 해봐, 얘들아. 10을 하려면 10만큼은 노력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 8, 7 노력하지. 20, 30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 북위 34도, 위도는 계속 비슷합니다. 서경 6도야. 어딜까? 잘 모르겠지만 포인트 7월 강수량. 중위도 북반구 7월은 여름인데 강수량이 겁나 적어. 네, 여기는 지중해 연안의 CS입니다. 북반구 서머가 7월인가 7월에 강수량이 적은 건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위치는요. 네, 맞아. 아이고. 개념 교재. 보자. 개념 교재 없어도 보자. 이거랑 비슷한 위도야. 영국이 본초 자오선 영도였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서쪽에 요거랑 비슷한 라인. 보이시나요?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물론 카사블랑카도 유명한 도시지만 모로코에서는 다른 도시예요. 도시 이름까지 알 필요 없고요. 네, CS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왔다 갔다 힘드네요. 라 남이 33도입니다. 비슷한 위도죠. 동경 151도야.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해보자. 지도 꺼내. 지도. 자, 퍼스랑 비슷한 위도야. 요게 동경 135도잖아. 15도 간격이 120도 요만큼이었잖아요. 요만큼 오른쪽으로 가봐. 대략 여기네. 네, S 프라임 뭐예요? 시드니. 수도냐? 아니죠. 하지만 호주의 수위 도시죠. CFA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요거 다 공부했잖아요. 기출에서도 공부했고 2번 공부했잖아. 자료실에도 있고 요거 모르겠으면 답도 좀 정리해놨잖아. 요거 왜 이 지역이 이 기후 지역이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요걸 아셔야 돼요. 작년 수능에도 어려운 기후 문제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이 이 기후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출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기후 지역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능이 한 문제 틀리게 되고 세지는 한 문제 틀리는 순간 세지 선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만점 받아 1등급 뜹니다. 그래서 이 기후 지역 62페이지, 개념기 62페이지 이 기후 지역 모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 지역이 이 기후 지역이 나타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 못하면 그냥 외우세요. 우리는 암기 잘하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 못해가지고 문과 온 거 아니잖아요. 과탐이 싫어서 문과 온 거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왜 문과 온 거야? 암기 잘해서 온 거잖아. 우리 재능을 살리자고요. 암기하십시오. 이해하고 암기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이건 남반구 CFA 시드니가 됩니다. 오케이? 자, 20분 문제 마찬가지 기후 문제이고요. 저희도 지역이네요. 저희도 태양에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자,
기후지역이 출제됐을 때 우리는 지도를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가원과는 다르게 해발고도를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발고도를 병기한다면 2000m 이상이 고산기후다. 50m 미만은 해안기후지역이다. 해안지역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해발고도는 일단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가별로 경계가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쉬울 텐데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되게 불친절한 지도에서 점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특정할 수 힘듭니다. 상당히.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보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프를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죠? 연교차를 봅니다. 정확하게는 작은 연교차가 되죠. 연교차가 5도 미만인 것이 저위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가보세요. 연교차 작죠. 나와보세요. 작습니다. 셋 다 연교차가 5도 내외로 겁나 적습니다. 가나다는 뭐다? 저위도 지역이라는 거야. 반면 라를 보면 요거는 이제 20에 가깝잖아요. 한 18 되겠는데 요거는 10에서 약간 위로 왔죠? 한 11 되겠네요. 한 7도 차이가 납니다. 라는요 저위도가 아니에요. 연교차가 7, 8 정도 되니까요. 따라서 라는 뭐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리고 봐봐. 1월과 7월 강수량 겁나 적어. 뭐야? 사막기후인 거죠. 그지? 칠레 북부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럼 좀 명확하게 해볼까? 물론 100%라 얘기할 수 없지만 7월의 강수량을 봐봐. 100에서 한 5분의 1 나오면 되겠지? 한 20mm라고 하자. 그러면 20 곱하기 12달 12일 해봐. 240이야. 맞네? 사막기후네. 심지어 이렇게 강수량이 거의 없는 시기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250보다 강수량이 적은 사막기후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 됐어? 자, 가나다는 셋 다 연교차 작아요. 저위도에서 북반구, 남반구 구분 어떻게 하라고 했니? 중위도 같은 경우는 최나월이 몇 월이냐로 북반구, 남반구 구분합니다. 1월이 최나월이라면 남반구, 7월이 최나월이라면 북반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중위도, 고위도는. 저위도는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몇 월이 건기냐로 구분하는 거죠. 1월이 건기면 북반구, 저위도, 7월이 건기면 저위도, 남반구인 것이죠. 그런데 가를 봐요. 건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최소울의 강수량이 60보다 많아야지 건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는 7월 건기, 나는 1월 건기해야 돼. 그럼 가는 바로 뭐지? 건기가 없는 AF 기후의 친구들아. AF 열대우림기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 적도와 가까운 곳이죠. 지도에 제시되는 세 점 중에서 적도에 제일 가까운 곳은 바로 뭐다? 요 친구가 되고 요게 바로 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1월 건기입니다. 북반구 저위도 지역이 되는 것이죠. 나가 되는 것이고요. 북반구 사바나 기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는요 7월 건기입니다. 남반구 저위도 지역이 되죠. 요게 라식이잖아요. 출제 많이 연습했죠. 요게 다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개념과 기초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후 그래프는 뭐부터 본다? 연교차, 작은 연교차부터 찾는다. 해발고도 병기돼 있으면 그것도 사용해 주시고요. 2000m 이상인 것은 고산 기후다. 그지? 근데 여긴 저희도 고산 하나도 없죠. 왜? 저희도 고산 기후라면 평균 기온이 한 12, 13, 15 해발고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요 정도다. 근데 이건 바로 뭐야? 최하늘 기온이 모두 18도 이상이라는 거죠. 열대 기후라는 것입니다. 이 세 지역 모두 고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니? 개 1번 갑니다. 가에서는 1교차와 0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이죠. 자, 2번 선지도 겁나 많이 했죠. 요거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적돌 기준으로 남동부역풍 무조건 뭐라고 했어 얘들아? 1월, 7월 1도 상관없어. 무시해. 기후 베이직에서 알려줬던 거잖아. 남동부역풍은 무조건 남반구 지역이야. 저희도 남반구 지역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북동부역풍 어디야? 무조건 저희도의 북반구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상관없이요. 물론 이게 예를 들어 적도다 얘들아. 적도 저압대가 북반구에 위치해 몇 월이야? 7월이지. 그러면 이 적도 저압대, 이 적도 수렴대 지역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 동쪽이 여기 너희들 봤을 때 이게 동쪽이지? 그지? 동쪽 맞죠, 감독님? 응. 바람이 동쪽에 이렇게 불어올 거 아니야. 이게 적도를 지나면서 약간 틀어져. 근데 이것까지 교육과정에서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위도 지역 중에서 북반구 지역은 무조건 북동무역풍이야. 남반구 지역은 무조건 남동무역풍으로밖에 출제할 수가 없다고. 시기랑 상관없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북반구 저위도 지역이니까 시기 상관없어. 북동무역풍이 답이 2번인 거야. 이지. 자, 라는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무슨 해류죠? 페루 해류의 해안 아타카마 사막이죠. 여기부터 해서 여기 페루의 수도 리마까지가 해안 사막이 나타납니다. 강수량을 통해 접근하는 거. 자, 가는다보다 대륙성 강수일수 많다. 그래서 건기가 없는 거죠. AF가 되는 것이고요. 남의 기선, 아까 얘기했던 남의 기선. 브라질의 여기. 브라질 여기. 리오데자네이루랑 상파울로 지역. 여기가 바로 남의 기선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지, 유평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두 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공간정보 2번과 19번.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연습하셔야지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게 실수 안 하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쌤 알려준 대로. 개념교재 42페이지와 62페이지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지리 계속 어렵게 나옵니다. 이용 오슬로 시스타가 동시에 출제될 줄은 아무도 쌤도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어렵게 조금 더 연습을 10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20, 30 가르쳐 준 거야. 이런 연습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역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개념 기출 공부했던 대로 커리큘럼 계속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50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 TCC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건데요. 오답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니까 TCC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